이 전세라는 게 그냥 그 원래 의미대로만 쓰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이게 임대 상품으로서의 그 원래의 의미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다 이거를 뭘로 씁니까? 갭 투자의 용도로 썼습니다. 갭 투자의 용도로. 내가 1억짜리 집이 있을 때요. 1억짜리 집이 있을 때 이거를 내 돈 다 주고 샀을 때 나중에 1억 10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10%죠. 근데 1억짜리 집을 대출 5천 끼고 전세 한 4천 껴서 9천에 살 수 있으면, 그럼 내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 이렇게 샀는데 똑같이 1억 1000이 되면 수익률은 100%가 됩니다. 이게 갭 투자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땅은 사요. 땅 사서 5년 동안 2배가 됐다 그러면 사실 많이 오른 느낌이 나세요? 땅이란 건 그렇지가 않죠. 땅이란 건 5년 동안 2배 올렸다 그러면 뭐 손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재미를 본 건 아니네, 부럽네, 이런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2배가 뛰었다 그러면 야, 정말 투자 잘했다, 돈 많이 올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건물을 더 선호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걸 통해서 실투자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니까, 아까 이것처럼 수익률이 10% 나오던 것들을 100%도 바꿀 수 있는 게 건물 투자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선호하게 된 겁니다. 특히 또 안전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 말을 해요. 이 전세라는 거는 사실 집주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말을 하고요. 이것도 공급과 수요를 따져야겠죠. 공급은 당연히 집주인이고요. 이건 세입자겠지. 한때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요, 사실은 문제가 이 전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전세가.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겠구나라는 그 예상은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잘 안 샀죠. 안 샀어요. 그래서 뭐를 들어가? 전세라는 걸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뭐가 부족해? 금리가 너무 낮아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도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돌리고 싶다. 그래서 내 한 달 대출 이자라도 좀 커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전세는 공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정부에서 전세금이 부담이 되면, 전세가 너무 비싸면 그만큼 대출을 더 해주겠다라고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부족한데, 전세가 부족한데 세입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었죠. 특히 플러스 알파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아요. 공인중개사가 1년에도 몇만 명씩 몇십만씩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좋은 건 뭐 역할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집주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은 하나 있고 전세는 1억을 받으려고 해요. 집값은 3억이야. 예전에 원래 그랬잖아요. 예전에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죠. 집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의 비율이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근데 세입자가 있고, 세입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서로 먼저 달라고 얘기를 해요. 1억 정도에 내가 받겠다고.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 사람 직접 연결되지 않죠?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D라는 세입자에게 1억 1000을 받아주겠다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볼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전세가가 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인중개사 역할도 되게 컸어요. 그러면 원래 시장 자체도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그리고 요때 공인중개사들이 중간에서 가격을 올렸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 요 전후로 해가지고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로 돌아와요?
2018년 해부터 2019년까지 해서 입주자들이 들어옵니다. 입주자. 그러면 입주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전세를 살고 있죠? 내가 분양받은 새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딴 데 집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전세로 들어가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중도금 대출을 갚고, 그리고 전세금 빼가지고 마지막에 대출 상환하고 들어가는 게 보통 패턴이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한 정리예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요. 사실 예전에도 집값이 오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전세라는 게 그야말로 요즘 말로다가 하드캐리를 했죠. 하드캐리를. 왜? 전세 공급자는요, 이게 아까 집주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점점 안 내놓으려고 해요. 왜? 금리가 낮고 이거 대출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대신에 전세를 아예 안 들 수는 없어요. 갭 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전세를 아예 또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반전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죠. 수요는, 세입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나는 전세로 들어가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좀 더 싸지면 그때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분양 받은 분들은 요 전세를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수요는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전세가가 엄청나게 치솟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세가율이 매매금 대비했을 때 전세금의 비율인데 이게 심한 데는 90% 넘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집이 1억인데 이게 매매가인데 전세가 9천이에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드럽고 치사해서 내가 1,000만 원 더 내가 집을 사고 말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전세금이 막 1억 1,000이 되고 막 그래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요 매매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1억 한 2천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뛰면서 매매가도 같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올해 아파트 입주가 38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앞으로 국가에서 30만 가구로 공급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공공택지에다 만드는 민간주택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런 주택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전세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사실 전세 수요가 많이 빠지면서 전세 시장이 지금 요 근래 들어서 최악의 상황에 닥쳐 있다고 하죠. 전세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역전세난이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깡통전세.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입자 같은 경우는 피해가 생기겠죠. 이런 게 아마 2019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고요.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리고 현재 대출 시스템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원금 만기 연시상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아무튼 이건 주택시장에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될 겁니다. 근데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극화. 이건 이미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하락세예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단기성 부동자금들, 시중에 떠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요, 돈 대만한 것들, 입지 괜찮고 호재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많이 몰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위례 포레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르는 지역들은 팍팍 튀니까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같은 인근에 붙어있는 단지들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는 확 뛰고 어떤 데는 계속 가라앉을 거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철저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기사 보고 남들 따라서 이런 식의 투자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주택 공급 확대란 말을 했어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집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국가에서 30만 가구를 만들 거고요. 이런 건 대부분 다 규제를 풀어서 거기다가 개발을 한다. 그래서 그 인근에 미치는 땅값 상승률은 분명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지만 이거는 짧으면 2년 길어봤자 5년이라는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스프링을 눌러놨던 것처럼 더 빨리 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그 인근의 주택이라든가 건물의 이런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요거 말씀드릴 때 개발할 때 뭐가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토지보상금. 올 한해 22조라는 돈이 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2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역전세난. 의외로 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세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전세 자체가 전세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대한민국 집값을 끌어올렸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가 돼서 갭 투자를 통해서 전세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죠. 근데 이 갭 투자에 들어있던 전세들이 빠져나가면 이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38만 가구가 이미 입주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주택 공급 확대까지 진행되면 이 역전세난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깡통 전세까지 발생하면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그런 위태로운 경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품별 전망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뭐 주택에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그 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